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마무리 모의고사 6회입니다. 벌써 6회. 23회 기출이고요.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타트! 자, 23회에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일단 1번. 자, 수정했어요. 옳은 거 찾는 거. 사용가치, 사용자는 사용자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 요렇게 읽어줘야죠. 즉, 교환가치는 시장의 매매 거래를 할 때 부여하는 가치,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게 틀렸죠. 다른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투자자가 부여하는 가치니까 투자 가치가 돼야겠죠. 과세 가치가 아니라 틀렸고, 보험금 산정과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얘가 보험 가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과세 가치고, 전부 다 얘가 틀렸네요. 자, 공익가치. 자, 공익가치는 공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이 사용할 때 부여되는 가치죠. 여러분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공익가치란 게 뭡니까? 부동산의 보존과 같은 공공목적이고, 그 다음에 요놈,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입니다. 공익은 경제적인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스탑.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일단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곽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도시가 외곽 방향으로 성장할 때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행상이죠. 항상 외곽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도심의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보는 순간 틀린 거예요. 항상 도시 중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이 무질서하더라. 이걸 우리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과 괴리될 수 있겠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니까. 그리고 도로를 따라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런 거죠. 나타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이 스프롤 현상이 외곽 방향으로 성장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점프를 하듯이 이렇게 중간중간 그죠. 공간을 남겨놓고 이렇게 개발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임을 뛰듯이 뭔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지적 현상이라고 하죠. 비지적 스프롤. 자,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입니다. 스탑.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기본적으로 튜넨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죠. 튜넨의 이론을. 그래서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확장 발전시켰습니다. 이 튜넨의 이론이 영향을 많이 줬죠. 튜넨의 이론을 지금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대 이론으로 치면 튜넨의 위치지대, 또는 제가 모의고사에 냈더니 거의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입지교차 지대설. 요게 위치지대설이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출제자는 튜넨의 위치지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 둘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튜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시켜서 확장시켰습니다. 그럼 알론소죠.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 이론에 응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고, 일단 지대는 뭔가 남는 잉여라는 건데, 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요 편. 이게 뭐냐는 거야.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게 바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착취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대는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착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주의 어떤 정상이윤 또는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요놈이 바로 순수이익이에요. 또는 이득, 남은 이득. 이 남은 이득에서 뭔가 착취되는 것인데 입찰지대니까 입찰에 붙이게 되면 항상 최대 지불 용익이 지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최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23회 기출에서는 이걸 최소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최소라고. 그 다음에 운송비와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튜넨의 이론을 그대로 응용한 것이니까 튜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튜넨은 기본적으로 운송비 또는 수송비가 도심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거죠.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니까. 그리고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매출액이나 또는 평균 생산비 이런 것들은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자, 이거 암기 코드. 튜넨과 알론소는 이론이 똑같아요. 튜넨의 이론이랑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튜넨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했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싹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다. 그래서 운송비는 증가한다. 위치가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위치에 따라 변화되지만 뭐 평균 생산비라든지 매출액 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맞았죠? 자,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자, 한계 지점. 우리가 한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계지는 항상 끝이에요. 끝이. 지금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의 끝이라는 거예요. 주거지역의 끝이. 이게 주거 한계지겠죠. 주거지의 끝이. 예. 우리 이 한계지는 또 어디서 출제되고 있죠? 리카르도 차익지대. 리카르도는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줄 세우잖아요. 그래서 비옥도의 순에서 가장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 이게 한계지. 그리고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이 한계지는 비옥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요 공급 모형. 자, 스타트.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아주 대표적으로 23회 때 아주 그냥 이거 보셔요. 전부 다 완전 비탄력이냐,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일단 암기 코드가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고 완전 탄력 두 글자면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공급이 나오든 수요가 나오든 전혀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먼저 봐야죠.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았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가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야죠. 이거 틀렸네요. 자,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 이번에는 뭐가 불변해야 돼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점이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늘어야죠. 오, 요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해야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요놈이 틀린 거죠. 거래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완전 탄력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불변해야죠.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도 증가해야죠.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불변이하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야죠.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지문은 딱 2번입니다.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돼. 이거 논점이 극단적인 탄력성을 주고 극단적인 탄력성을 앞에 주고 이런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는 문제죠. 예. 자, 스탑. 자, 23회 때 기출문제인데 아주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자,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었죠.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A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변에 어떤 변화로, 외부 환경의 변화로 뭔가 아파트에 영향을 받은 거죠. 즉 외부 효과가 떠올라야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가격의 상승이라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일단 외부 효과니까 부동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2번 정답이네. 뒤쪽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의 상승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부여한 위치. 이 가격이죠. 인간이 부여한 위치. 이게 바로 인문적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인문적 위치는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행정적인 위치로 다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굳이 가격의 변화가 인문적 위치 중에 어디 측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되고 경제적 측면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또 하나만 해볼까요? 자, 위치의 가변성이 나오면 위치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즉 장소를 뜻하는 자연적 위치와 또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인 인문적 위치. 여기 가변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 위치는 앞에 인문적 위치라는 인문적이 빠져 있어도 인문적 위치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스타트.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요령이 좀 필요해요, 요령이. 이 비할인법이에요, 비할인법. 근데 비할인법을 풀 때 제가 항상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에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그럼 저는 1, 2, 3, 4, 5번 중에 요 놈을 먼저 보겠어. 자본 환원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수익률을 지금 수익률을 실무에서 부르는 게 자본 환원이율이잖아요. 그리고 자본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하니까 3억을 투자해서 2,100만 원을 벌었군요. 그럼 3, 7은 21. 맞았어. 이거 정답이 아니네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지분 배당률. 이게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내 투자 금액이 6천 들어갔고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세전이잖아요. 항상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죠. 그러니까 6천을 투자해서 300을 벌었군요. 그럼 곱해봐야죠. 항상 투자 금액에서 시작해서 곱해봐야 돼요. 6, 5, 30. 5% 너도 맞았어. 아유, 다 맞았네. 그러면 이제 뭘 봐요? 요놈 있죠. 항상 부채 감당률. 수익률, 지분 수익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항상 뭐가지 치고 앞에 뭐가 올라가야 된다? 손부채죠. 순영업소득. 그럼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고. 그러면 순영업소득 1,000, 부채 서비스액 2천이니까 2분의 1. 요놈이 틀렸네요. 0.5.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자, 쉽지 않아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 공식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분 배당률은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항상 내 투자 금액과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항상 세전이죠. 지분 투자 금액은 6천이고 세전이 내가 가져가는 목인데 3이에요. 항상 계산기 치지 말고 300만 원 나누기 6천 하지 말고
투자 금액에서 요렇게 가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 금액으로 가면서 투자 금액에서 수익으로 가면서 곱하기를 좀 해봐요. 6, 5, 30. 이거 5%야. 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 비율을 물어봤어요. 부채 비율. 그러면 항상 이쪽에다가 뭘 적어요? 이쪽에다가 부동산 가격을 적고,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 8억, 은행이 대출 4억이니까 12억이네요. 12억. 그리고 대출을 항상 위에다 적는 거죠. 이게 부채니까. 부채니까. 자, 그러면 12억 중에 4억. 이게 12분의 4가 대부 비율이고, 항상 부채 비율은 오른쪽을 보는 거죠. 오른쪽. 8분의 4.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0%입니다. 실전대로 제가 풀고 있어요. 자, 환원 이율은 수익률이에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3억을 투자해서 2,100 벌었군. 3, 7은 21, 7%군요. 자, 4번은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은 그렇죠. 똑같은 틀이죠. 4억 중에 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인데 여기다 4억 적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1억 대출 적고, 요 밑에 뭘 적는 거예요? 내 돈이죠, 내 돈. 내 돈은 3억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대부 비율 더 볼까요? 대부 비율. 4억 중에 1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4분의 1. 그럼 몇 프로? 25%가 대부 비율이죠. 요게 대부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요걸 봐야죠. 오른쪽. 3분의 1. 3분의 1. 요거의 부채 비율. 대충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니까 33.3%? 이렇게. 요게 부채 비율. 그럼 지분 비율은 바로 요 밑에 있는 게 내 돈의 비율이죠. 4분의 3. 4분의 3. 75%. 요걸 우리는 지분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4억 중에 25%는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4분의 3, 75%는 내 돈이 투입되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순영업 소득. 자, 해석이 항상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채 감당 비율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무조건 작은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틀린 거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딱 절반밖에 감당을 못 하잖아요. 0.5. 자, 스탑. 자, 이번에 개발의 위험이네요.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이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위험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발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공했을 때는 대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개발이 끝난 3년, 5년 뒤에, 그렇죠, 경기가 나빠서 쪽박 찰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의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놈이 정답이래요. 자, 정답은 N인데, 요 문장은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요 문장은. 이 문장이 어디서 많이 봤는지 떠올라야 돼요. 바로 개발의 분석, 지시성, 타투. 그렇죠. 항상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타당성 분석이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즉, 투자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용계획, 얘는 토지 이용 계획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고,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용도구역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아니라 이것도 법적 위험을 잘못 분석했겠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 지역. 이 보전에 자꾸 눈도장 찍지 말고 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되죠.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권의 양도를 허용해 줌으로써 보존해 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야죠. 자, 스탑. 이거 어려워요. 함정이 있어요. 자, 시작. 자, 상환 방식을 비교하라는 건데 일단 요 4번만 잘 넘어가면 얘는 그냥 무난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일단 4번을 보기 전에 항상 풀이 요령 있죠. 풀이 요령. 우리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암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초부터 원금을 가장 많이 상환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상환하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의 합계도 기초에 가장 많죠. 그리고 원금균등은 원금을 기초부터 많이 내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은 가장 적고, 그리고 원금을 가장 기초부터 빡세게 많이 내니까 차입자는 힘든 대신에 전체적인 이자는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딱 떠올라야죠. 자, 그리고 항상 결론을 내달라 그랬어. 일단 물어보는 걸 봐요. 원리금을 물어봤잖아, 원리금. 그러면 항상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원금균등 방식의 동그라미를 치고 결론부터 내주셔야죠. 원리금은 항상 원금균등이 가장 많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 돼요. 원금균등의 원리금이 많다. 맞은 지문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도 보셔요. 초기의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원리금을 적게 갖다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에 동그라미 치고 결론을 먼저 내줘. 항상 원금균등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가장 많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균등은 그렇죠. 적은 방식이잖아요. 은행에 갖다 주는 게 적은 방식. 그러니까 유리하다. 꺽쇠가 이렇게 원리금균등이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저당 잔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잔금도 역시 원금균등에다 동그라미 치고 원금균등이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어떻게 적다. 이렇게 꺽쇠를 쳐줘야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끝에 많다고 나와야 된다고. 많다고. 꺽쇠가 원리금 균등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애가. 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으로 상환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합니다. 맞았네요. 원금을 보다 빠르게 회수하니까. 자, 이제 문제는 4번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지문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 자,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둘 중에. 저는 이거 바로 몰라요. 수치를 대입하기 전까지는. 즉, 뭘 물어본 것이냐, 이러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바로 요 공식을 의미해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치를 직접 대입하기 전까지는 얘는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사례 있잖아요. 1억 10%, 대출기간 1억 10%, 10년, 저당 상수 0.164. 그 수치를 대입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요거의 크기를 물어보네? 이건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언제 이걸 암기했어? 원금이 가장 많은 방식 원금균등. 원리금이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적다? 전체적인 누적이자가 가장 적다? 이걸 암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놈은 나중에 보자.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요놈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넘어가면 정답이 5번에 있잖아요. 자, 마케팅 시작. 자, 부동산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모든 활동이죠, 기업의. 그러니까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딱히 피부로 안 와닿지만 마케팅은 활동의 주체, 기업이며 기업이 뭔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옳은 듯해요. 옳은 게 아니라 틀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야죠.
자, 마케팅 믹스가 나오면 4P 믹스예요. 믹스니까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설정이 나와요. 표적 시장. 그럼 뭐하고 뭘 구별하라는 거야? 시장 점유 마케팅의 STP를 구분하라는 거죠. S 시장의 서해분하냐, T 표적 시장 설정이냐, P 포지셔닝 위치의 설정 차별화를 의미하느냐. 근데 뒤를 봤더니 시장을 분할합니다.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그멘테이션 S 시장 세분화가 돼야죠. 얘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 촉진이 있어요. 판매 촉진. 그럼 뭐하고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4P죠. 제품 차별하냐, 가격 차별하냐, 유통 경로 차별하냐, 촉진을 의미하느냐. 근데 여기를 봤더니 요놈이 나왔죠. 추첨. 자, 경품 추첨 또는 경품 제공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프로모션 촉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 그럼 부동성이죠.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소비자에게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나 광고와 같은 이런 매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 오타네. 오타. 자, 스탑. 자, 요 정도 투자 의사 결정 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죠. 한번 보자고요. 수익성 지수에는 비할인법이죠. 순형가는 할인법이고, 아니죠. 제가 말 잘못했네.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모두 할인법이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입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 자, 주의. 형가로 시작하면 할인법이지만 단순으로 시작하면 비할인법이죠. 회계적 이익률법. 이 이익률법은 다른 말로 수익률이죠. 수익률. 얘들은 비할인법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은 할인법만 암기하자 그랬어요.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형가, 회수 기간법.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을 찾아내죠. 수익률을. 어떤 공식입니까? 순형가는 0 또는 수익성 지수는 1이죠. 그리고 공식 내부로부터 찾은 이 수익률은 도대체 어떤 수익률입니까?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요구하는 수익보다 작다면 투자는 기각되어야겠죠. 맞았네요. 어림셈법 중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짧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때? 넘어가야죠. 자,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투자 증거로 선호됩니다. 이건 꼭 암기해 줘야죠.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순현재가치법이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 증거로 선호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잘 나오죠. 순현가법이 보다 우월한 방식이다. 이 문구도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번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정답은 1, 2, 3, 5가 아니니까 네가 틀려 보여. 이렇게 가는 게 요령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보자고요. 순소득 승수의 다른 표현이 자본 회수 기간이잖아요.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의 값이 크면 자본 회수 기간도 커야죠.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 중에 순영업 소득으로 산정한 수익률. 이게 순소득률이죠. 요걸 실무에서 자본 환원 이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승수 중에 순영업 소득으로 산정한 승수, 순소득 승수. 요 놈을 실무에서 뭐라 그래요?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본 회수 기간.
자, 11번 가격 원칙 시작. 자, 가격의 원칙인데 좀 23의 문제를 이건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중도 안 돼요. 중도. 중도. 그런데 의외로 많이 못 맞힌 기억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낸 것이고 그 법칙성을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입니다. 뭐 요약집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럼 이걸 하나 설명해 줘야죠.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할 때 뭘로 설명했어요? 변동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느냐 살펴봤더니 부동산의 가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변동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가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평가 활동에 활용해야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활용이잖아요.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 자, 대체성 있는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는 국어 문제야. 이 문제가 요 지문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 봐요. 요놈이 공통 주제. 지금 국어야. 2번, 3번이 국어야.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일단 첫 번째,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재화는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하면 소비자들은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해요. 좀 국어가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원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만 더 할까요? 대체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고.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요놈이 틀린 거예요. 요놈이. 자, 얘는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내부적 관계 원칙인 얘가 뭘 수식합니까? 그럼 요놈을 수식하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 그럼 어떻게 돼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 원칙인데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요놈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외부로. 그럼 해석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를 따지는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이니까 부동산 구성요소 결합에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네가 외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됩니다. 요 기여도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자,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도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재화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좀 애매모하죠. 자, 여기까지요. 11문제. 이번 문제는 뭐 평이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강의했어요. 투자론 뭐 이런 것들 많이 뺐으니까.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지금은 뭘 열심히 해줘야 돼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략인 것이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